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4월 1일 목요일 이야기 세계사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와 낭만의 이 나라인 프랑스를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해 보죠. 지리와 기후, 그리고 민족 구성, 국기와 국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짧은 시간 동안 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많이 축약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과정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게 라벤더예요. 라벤더는 향수나 뭐 온갖 화장품류에 많이 들어가는 재료더군요. 여기에 한번 가서 이 사람들 설명을 들어보니까 특히 화장품류에 많이 사용되는 이 제품 식물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이것은 포도밭이죠. 그런데 포도밭을 설명하려는 게 아니었죠. 오늘 학습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리와 기후가 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와 국가를 한번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역사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도밭인데요. 이 포도밭은 이 포도 자체가 상당히 크게 자라지 않는 포도예요. 뭐 제가 큰 키가 아닌데 여하튼 이 몸통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추수하기도 쉽고 그렇습니다. 먼저 지리적 조건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프랑스는 보통 본인들은 육각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각형 비슷하게 나오긴 하는 것 같네요. 이 지역 하나하나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은 좀 아쉽네요. 이쪽이 포도밭이 많고요. 또 이쪽 쌍파니우 지역은 샴페인이 또 유명하죠. 이쪽은 꼬냑이 또 유명합니다. 뭐 알자스론에는 또 포도밭으로 유명하고요. 물론 이쪽 랑그독 이쪽도 포도주가 강하죠. 공식 명칭은 프랑스 공화국입니다. 영어로는 프렌치 리퍼블릭이고요. 불어로는 레피블리크 프랑세즈입니다. 수도는 파리고요. 뭐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파리고, 이 프랑스 본토는 남북으로는 지중해에서 영국 해협과 북해, 그리고 동서로는 라인강에서 대서양에 이르고 있죠. 대각선이 1000km인 육각형 모양으로 인해 프랑스인들은 종종 스스로 이 지역을 육각형, 헥사곤이라고 부릅니다. 위치는 북위 41도에서 55도로요. 서유럽 본토와 남아메리카의 이 프랑스령 기이나를 비롯해서 여러 대륙에 흩어져 있는 해외 지역과, 외지용은 뭐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외 식민지 혹은 해외 프랑스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해외 영토로 이루어진 국가입니다. 이 면적을 보면 본토를 기준으로 한다면 55만 1695제곱킬로미터고요. 해외 레지온과 이 해외 영토를 합치면 유럽 연합 소속 국가 중에 영토가 가장 넓습니다. 물론 해외령을 뺀 상태에서는 독일이 훨씬 더 넓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조건이 걸린 최대 영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외 송령까지 합쳐서 67만 2051 제곱킬로미터로 한반도의 한 3배 정도가 됩니다. 이 프랑스는 문화의 용광로이자 근대 민주주의의 발상지이기도 하죠. 유럽, 대서양, 북해, 지중해의 중심에 있습니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스위스 등 유럽의 주요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죠. 물론 여기서 영국은 이 도보해협이라는 바다가 있기 때문에 국경을 접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여하튼 영국과도 근거리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정학적으로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또 자신의 문화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20세기 이전 세계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였고요. 미국과 함께 시민혁명의 발상지이자 근대 민주주의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요새 세계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는 역시 미국 뉴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완전히 이 문화의 중심지에서 이제 프랑스는 좀 벗어나게 됐죠. 이 프랑스의 주요 도시를 살펴보면요, 이 파리, 마르세유, 리옹, 툴루즈, 니스, 낭트, 몽펠리에, 이 밖에도 도시는 많습니다. 이 프랑스의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한 50만에서 60만 정도 되는 고만고만한 도시들이 아주 많이 형성되어 있어요. 여기 소개되지 않은 지역도 있는데, 중요 도시들이 있는데 대부분 한 인구 50만에서 60만, 많아도 한 100만 정도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 중소규모, 대도시는 아니고 그렇다고 그래서 소도시도 아닌 중소도시라고 말해야지 될까요? 여하튼 파리에 집중이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지방 분권적인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이 프랑스가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 북동부의 알자스 지방과 남서부의 바스크 지방을 잇는 선을 경계로 남동부 지역은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상 북동부의 알자스 지방에 알프스 산맥이 있죠. 남서부 바스크 지방 쪽에 피레네 산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동부 지역은 높고요. 고도가 높고, 북서부 지역은 고도가 매우 낮은 평야나 대지 또는 구릉지대, 또 더 나아가서는 사실상 늪지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 개발이 됐지만요. 남동부 지역에는 3000m 이상의 능선이 여러 곳에 분포하는 알프스 산맥과 피레네 산맥은 각각 이탈리아와 스페인과 자연적인 국경을 이루고 있죠. 민족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부터 자리 잡고 있던 이 갈리아족이 있습니다. 흔히들 켈트족의 한 분파라고 얘기를 하죠. 로마 제국에서 온 라틴족도 있고요. 나중에 게르만족에 이동돼 온 게르만족이 섞여서 사실상 이 민족이 구성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외부에서 진입한 바이킹 지파인 노르만족도 노르망디에 정착하면서 모국어를 잃어버리고 프랑스인이 되었죠. 이 노르망디에 있던 노르만족이 영국, 잉글랜드로 가서 이제 12세기부터 노르망 왕국을 건설하게 되죠. 뭐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죠. 이후에도 여러 이민족들이 계속 이 프랑스 영내로 들어왔고, 이 19세기부터는 서유럽, 동유럽, 중동,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로부터 이민도 계속 받았기 때문에 다민족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있었을 때는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에 그때 유고슬라비아 난민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어요. 유고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었죠. 그 기억이 나네요. 자, 자연환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몽쉘 미셸이라고 해서 이 수도원이 여기에 바다가 있고요. 바다 한가운데 몽쉘 미셸이 있습니다. 노르만족이 쳐들어왔을 때 이 프랑스의 노르망디 지방은 모두 빼앗겼는데, 이 지역만, 이 섬만 유일하게 노르만의 침략으로부터 보존될 수 있었죠. 예, 치즈와 장봉이라고 해요. 이거는 사실상 햄이랑 거의 유사한 건데 장봉이라고 하고요. 뭐 여러 바게트들이 있고 치즈들이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요 그림은 이제 보르도의 이 베니에르라고 해서 포도주 밭이죠. 포도밭이죠. 포도주 밭이 아니고 포도밭에서 생산된 백포도주와 이제 적포도주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샹파뉴 지역에서 나는 샴페인입니다. 이 샴페인은 원산지 규정 때문에 사실상 이 샹파뉴 지역에서 나는 기포가 발생하는 주종만을 샴페인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됐죠. 이 불란서라는 나라가 이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데, 그 중에 한 성과가 바로 사실 기포가 나는 포도주는 상당히 많아요. 이 자연 발생적으로 기포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이 샴파뉴 지방에서 난 포도만을 이 샴페인만을 샴페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원산지 규정 때문에 사실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기포가 나는 포도주를 이 샴페인을 생산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샴페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게 돼 버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알프스의 모습입니다.
이 꼬트다지르라고 해서 우리나라식으로 한다면 한려해상 국립공원이랑 유사한 곳이에요. 이 바다가 면에 있는 아름다운 절경이 많은 그런 곳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지리적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쪽의 알프스 산맥과 남서쪽의 피레네 산맥의 고지대에서부터 차츰 낮아져 완만한 구름과 평원으로 이루어진 중부를 지나 북서부 저지대 순으로 높이가 낮아지고 있죠. 기후를 보면 크게 4가지 기후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 서부는 서한 해양성 기후이기 때문에 영국과 유사한 기후 패턴을 보이죠. 연중 비가 많이 오고 대체로 온도가 낮습니다. 두 번째 패턴은 대륙성 기후예요. 이 중부와 동부는 사실상 겨울에 한파가 몰아치고 여름에는 폭염이 계속되죠. 다음으로는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이 지중해에 닿아 있는 남부는 이 지중해성 기후를 보여 여름철엔 뜨겁고 건조하고요. 이 겨울철엔 습하고 온화합니다. 아주 따뜻하죠. 동부의 알프스 산맥과 남서부의 피레네 산맥은 산악기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약 6개월 동안, 3개월부터 6개월 동안 이 눈이 내리고 강설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스키장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죠. 자, 국기를 보도록 하죠. 삼색기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에 얽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파리시 깃발은 파랑과 빨강의 2가지 색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1789년 7월 14일에 일어난 바스티유, 이 감옥 습격 사건 당시 파리 시민들이 이 파리의 시기를 두르고 습격에 참여했던 것이죠. 바스티유 감옥 습격이 성공하고 혁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파랑과 빨강은 혁명을 대표하는 색이 됩니다. 라파예트가 혁명 프랑스의 새 국기로 혁명을 대표하는 색인 파랑과 빨강을 사용하고 가운데에 하양을 집어넣은 파랑, 하양, 빨강의 삼색기를 제안한 것이 삼색기의 시초였죠. 그런데 여기서 이 가운데의 흰색은 부르봉 왕조를 상징하는 색이었습니다. 이게 파리시 기예요. 파랑과 빨강으로 이루어진 파리 깃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혁명 이전에요. 자, 국가에 대해서 한번 보죠. 이거는 음악을 가지고 올까 하다가 남의 나라 국가를 굳이 여기서 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느낌만 가져보시라고. 이것은요, 사실상 간단히 말하면 군가예요. 그것이 나중에는 혁명가로 바뀌게 되었죠. 제가 이 그림을 가지고 온 이유는 이 프랑스 혁명 당시에 이 여성들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8월 20일 1789년 8월 20일에 있었던 이 베르사유 뭐라 그러죠? 왕은 베르사유에 있었죠. 베르사유에 이제 행진을 하면서 빵을 달라고 요구하는 시위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지금 대포를 같이 가지고 가고 있죠. 오히려 남자들이 뒤에서 구경을 하고 있네요. 도와주지는 않고. 예, 그렇습니다. 1792년 4월 20일 프랑스 혁명정부가 오스트리아에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4월 25일에는요. 프랑스 동쪽 끝에 위치한 스트라스부르크에 그 소식이 도착하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육군 공병대위 클로드 조제프 루제드릴은 이 출정 부대의 격려를 위하여 하룻밤 만에 작곡한 군가라고 합니다. 당시의 노래 제목은 라인 방명군을 위한 군가였습니다. 마르세유 출신 육군 의용병들이 자진해서 이 외국의 이 혁명을 막으려는 대프랑스 동맹군에 맞서기 위해서 이 자발적으로 자진 입대한 의용병들이 이 1792년 8월 10일 봉기로 파리에 입성할 때 부르던 것이 널리 알려져서 프랑스 제1공화국의 국가로 지정되게 됩니다. 하지만 종신통령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과도한 혁명 정신이 담겨 있다는 이유로 국가 자리에서 끌어내렸죠. 프랑스 제3공화국에 대적한 사회주의 정부 파리 꼬미니 이 곡을 개사한 꼬미네 라 마르세유즈를 국가로 사용하는 바람에 한동안 버려졌다가 8년이 지난 1879년에 이르러서야 우여곡절 끝에 국가의 자리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국가로 사용되고 있죠. 자, 갈리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그 당시를 표현하는 지도인데요. 약간 좀 위랑 옆이 잘리긴 했는데요. 이 셀틱이라는 켈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불어로는 셀트가 되겠죠. 뭐 켈트든 셀트든 같은 표현이니까 뭐 상관은 없고요. 이 갈리아를 표시하는 지도입니다. 이 고대에는 로마인들이 갈리아족의 땅이라는 뜻으로 갈리아라 불렀습니다. 그래요. 이것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할 얘기가 많아요. 이 야만족을 표현하는 표현들이 아주 각양각색으로 불리는데요. 사실상 로마인들이 이제 이탈리아를 통일하고 난 뒤에 로마를 이제 이탈리아 반도를 완전히 장악한 위에 이제 알프스 너머를 보게 됐죠. 그런데 뭐 서쪽에 이상한 사람들이 말 타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갈리아라는 말은 사실은 사실상 야만족,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뭐 한국사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조심스럽게 한 가지 사실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를 보면 온조나 박격꽃에 그리고 이 초기 백제 초기나 신라 초기의 기록을 보면 이 말갈족이 심심치 않게 쳐들어와요. 말갈족은 만주에 있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만주에 있는 사람들이 느닷없이 고구려는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냥 고구려를 뭐 넘어와서 이 서울과 경주를 침공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사실상 거기서 말하는 말갈족은 사실상 이 신라나 백제 세력을 인정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거나 뭐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 사람들이 이 신라나 백제 사람들은 말갈족이라고 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들어요. 뭐 어떤 학자들은 실제로 말갈족들이 고구려가 원래는 이 졸본을 중심으로 한 소국일 때 얼마든지 넘어서 뭐 한성과 서울과 경주를 침공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뭐 그 정도로 하죠. 그런 만큼 이 갈리아는 사실상 말 타고 다니는 이상한 사람들, 뭐 그렇게 부른 게 아닌가 싶고요. 이제 갈리아를 점령한 이후에 동쪽을 봤어요. 동쪽을 봤더니 또 이상한 사람들이 말 타고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이 갈리아 사람들하고는 좀 외모가 좀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소위 말하는 게르마니아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우리가 보통 시저라고 하죠. 시저가 9년 만에 갈리아 전쟁으로 이 갈리아를 정복하게 되고요. 기원전 51년에 카이사르가 골족을 정복하여 로마 제국에 정복당하게 됩니다. 로마의 문화를 받아들여 급격한 문화적 발전을 이룩하게 되죠. 다음 단계가 프랑크 왕국입니다. 예. 이 성직자에게 서임권, 즉 다시 말하면 성직자가 되는 사람에게 그 임명장을 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좀 의아하실 거예요. 어떻게 임금이 성직자를 임명하지? 성직자는 교황이 임명하는 거 아닌가? 주교나 교황이 임명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교황만 서임권, 성직자 임명권을 갖는 것이 아니고 이 황제나 국왕도 이 성직자 임명권을 줄 수가 있었어요. 임명을 했어요. 물론 교황에게서 서임권을 얻은 그 성직자는 이제 교황에게 충성을 다하고요. 이렇게 국왕으로부터 서임권을 받은 사람들은 국왕에게 세금을 내게 되죠. 뭐 그런 차이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로마가 영향력을 이루면서 갈리아 지방에 게르만족의 일파인 프랑크족이 들어왔고요. 그것은 서기 476년의 일이었고 이들이 결국 프랑크 왕국을 건설하게 되죠. 프랑크 왕들은 로마로부터 책봉을 받아 갈리아 지방을 다스리게 됩니다. 다른 게르만족 국가들은 곧 멸망하는데요.
뭐 이 당시에 뭐 반달족부터 시작해서 고트족, 그것도 서고트, 동고트 아주 많은 국가들이 난립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곧 멸망을 하죠. 그런데 이 프랑크 왕국은 히스파니아 지방, 지금으로 치면 에스파냐, 포르투갈이 있는 바로 이베리아 반도로부터 쳐들어온 이슬람 제국을 무너뜨리고 교황청과 협조하여 안정적인 체제를 유지하게 됩니다. 메로비우스 왕조에서 까롤루스 왕조로 넘어가면서 이 까롤루스 대제는 교황 네오 3세로부터 제위를 받게 되죠. 왕국의 전성기를 이끈 카롤루스 대제가 죽은 이후에는 내전이 일어나서 이 베르동 조약으로 이 제국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서프랑크 왕국이 987년에 프랑스 왕국을 설립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프랑크는 이제 독일이 되죠. 자, 그 이후 바이킹, 마자르족, 동로마 제국이 계속 제국의 영역을 침입해 오면서 각 지방은 방위를 위해 주종 관계를 맺고 농노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쁜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일드프랑스 지방의 이 지배자 파리 백작 위그 카페가 왕위에 오른 시점부터를 이 프랑스 왕국의 시작으로 보죠. 독일이 오토 2세 때부터 샤를마니와 같이 교황으로부터 대관을 받아 황제로 즉위하는 관습을 확립했기 때문에 프랑스는 클로비스 1세가 세례 성서를 받았던 이 렌스 대성당에서 즉위식을 가진 것으로 정통성을 대신한 것이죠. 이 관습은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져서 샤를 7세는 백년전쟁 때 잔다르크의 도움으로 랭스를 되찾기 전까지 왕위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프랑스의 국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랭스 성당에서 이 랭스의 이 노트르담 대성당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만 즉위식을 거행하게 되죠. 심지어는 나중에 배우게 될 복고왕정 시대의 왕들도 이제 프랑스 혁명 이후에 복고왕정이 들어서는데요. 그 왕들 역시 이 랭스 대성당에서 이 즉위식을 거행하게 되죠. 유일하게 이 랭스 대성당에서 즉위식을 갖지 않은 황제가 한 분이 있어요. 바로 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입니다. 그 사람은 이 왕의 즉위식을 한 것이 아니고 황제 즉위식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파리에 있던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즉위식을 거행하게 되죠. 이 카페 왕조의 통치 아래서 프랑스 왕국은 명분상으로는 존속하였지만 프랑스의 각 지방은 지방 영주들의 소국으로 나뉘었습니다. 거기다가 앙주와 이 가스코뉴를 소유한 잉글랜드 왕이 프랑스 왕보다도 강력했죠. 그래요. 잉글랜드 왕은 프랑스 왕을 주군으로 모시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왕국에 소속된
앙주 지방과 이 가스코뉴를 이 봉신으로서 장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카페 왕조는 일드-프랑스 지역 이외에는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후 카페 왕조는 지방 영주들의 땅을 하나씩 점령에 들어가면서 성장하게 되죠. 조는 왕 이 필리프 2세 때 카페 왕조가 성장하게 되는데요. 그와 잉글랜드의 사자신왕 리처드는 프랑스 영토를 두고 종종 다투었으며 결국 잉글랜드가 조낭 시기에 이르자 아키텐을 제외하고 모두 프랑스 왕에게 프랑스 영토를 모조리 넘기게 되죠. 그렇지만 발루아 왕조로 넘어가자 잉글랜드에서 백년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백년 전쟁과 관련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몇 시간 동안 강의를 해도 부족할 정도로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정된 시간 속에서 그 얘기를 다 꺼집어내기는 어렵고요. 사실상 발루아 왕조 이전에 카페 왕조가 있었죠. 카페 왕조에서 이 왕위 계승권자 서열상 사실상 잉글랜드가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잉글랜드에서는 당연히 이 왕위를 이으려고 했죠. 그렇게 되면서 백년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잉글랜드의 군대는 용병으로 구성되어 더 심한 노략질을 했고요. 흑사병이 출몰해서 자크리의 난과 같은 대규모 농민 반란이 발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잔다르크의 등장으로 이 프랑스에 불리했던 전세는 역전이 되고요. 1453년이 되자 잉글랜드는 깔레만 남겨두고 쫓겨나게 됩니다. 프랑스 왕국의 성장을 살펴보도록 하죠. 1500년에 인구 1500만 명 정도가 인구수가 되고요. 거의 대부분의 토지가 프랑스 왕령이 되면서 권력이 막강해지게 됩니다. 외부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해서 이탈리아를 두고 합스부르크 가문과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죠. 이 무렵에는 합스부르크에게 계속 패배하고요. 종교개혁으로 왕실의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16세기 중반 위구노는 전체 인구의 약 5%로 아주 작았으나 이 왕실에 대항하는 대귀족들이 주로 위구노를 신봉하게 됩니다. 발루아 왕조는요, 이 발루아 왕조와 위구노 측의 부르봉 가문, 나중에 부르봉 왕조가 들어서게 되지만요, 그리고 카톨릭 측의 기즈 가문은 수십 년간의 위구노 전쟁을 치르게 되죠. 위구노 전쟁의 결과로 발루아 왕조가 부르봉 왕조로 교체되게 되고요. 이 앙리 4세의 낭트 칙령이 발표됨으로써 종교, 신앙의 자유가 이제 프랑스 내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전이 종결되게 되죠. 내전이 종결하고 난 후 안정을 되찾게 됩니다. 프랑스는 외교에 다시 집중하게 되고요. 리슐리에와 같은 관료의 주도 아래 실용 외교 정책을 도입하게 되죠. 프랑스는 가톨릭 국가면서도 30년 전쟁에서는 합스부르크 제국에 대항하기 위해 신교도들과 동맹을 맺기도 했고요. 심지어 이교도인 오스만 제국과 동맹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는 30년 전쟁이 끝났을 무렵부터 유럽의 패권국 중 하나가 되죠. 물론 낭트 칙령이 폐지된 1685년 이 프랑스는 루이 14세 시대에 주로 상공업에 종사하던 위근호들의 이탈로 재정에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후 루이 15세 시대에도 재정 확대는 잘 되지 않았고 이 7년 전쟁 등 큰 전쟁에서 계속 패배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재정 위기가 루이 16세 시대에 터지게 되면서 이제 프랑스 혁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항상 이 혁명 기간 동안에 이 여성이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항상 이 여성이 앞장을 서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여성은 뭐 총에 국기까지 들고 있는데요. 이 여신은 마리안느라고 얘기를 합니다. 1789년 혁명 이전까지 프랑스 왕실은 부르주아지의 도움을 통해 재정 위기를 해결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것은 관료제의 구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료를 임명하는데요. 사실상 매간매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이에요. 국왕, 코스염 담당, 장관, 차관, 차관보, 국장, 과장, 실장. 이게 무슨 얘기죠? 모자 담당, 장관, 차관, 차관보. 차관보도 여러 명이고요. 뭐 국장, 실장, 과장. 거기다가 구구까지 있고요. 구도 담당, 장관, 차관, 차관보, 그 밑에 국장, 실장, 과장. 이게 무슨 얘기죠? 사실상 재정 위기가 몰아닥치게 되자 이제 방법은 이제 매간매직이죠. 어떻게 보면 현대 사람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관직을 새로 만들어서 이제 국가 재정 확충을 위한 기부금을 받고 그 자리를 내주고요. 내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재정 위기를 간신히 사실상 막고 있었던 것이죠. 프랑스 왕은 자신과 맞지 않는 일부 귀족들을 견제하기 위해 제3신분을 관리로 채용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방식으로요. 당시 프랑스는 재정난에 시달렸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삼부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사실은 삼부회 이전에 루이 16세 국왕은 명사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면세의 특권을 가지고 있던 성직자 신분과 귀족 계급에게 그것도 명사들만, 소위 말해서 신께를 쓴다는 사람들만 주교, 추기경, 그리고 백작, 자작, 이런 사람들만 이제 데려다가 국가 재정이 거의 바닥이요. 그러니 십시일반 면세의 특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국가 재정 위기를 극복할 때까지만 기부금 형식으로 돈을 좀 내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성직자와 귀족들이 그 루이 16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말이죠. 사실상 프랑스 혁명은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특권을
유지하겠다고 이 차라리 세금을 내는 것은 산부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저희들한테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산부의 소집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서 국정은 파탄으로 차차 가게 된 것이죠. 이 산부의 당시에 대다수였던 제3신분이 이 루이 16세는 상당히 좀 타협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국왕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상 제3신분들에서 제1신분과 제2신분과 동시에 제3신분 의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한다면 산부의 소집에 응하겠습니다. 라고 청원을 하죠. 국왕에게. 그랬더니 국왕이 그러면 그 뭐 산부에서 귀족 뭐 성직자 뭐 그 수와 동수로 제3신분을 의원 수를 늘리죠. 라고 결정을 하게 되죠. 산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지만 뭐 짧은 시간 동안 그 얘기를까지 하게 되면 너무 복잡해져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다수였던 제3신분이 다른 신분의 세금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부당한 결정이 가결되자 이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후 프랑스 공화국은 나폴레옹이 득세하기 전까지 자유사상의 파급을 우려한 이 주변 국가와 전쟁을 하게 되죠. 프랑스 혁명을 너무 짧게 지나간 것 같네요. 한 가지만 얘기하고 넘어가죠. 이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공포 정치를 이끌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원래 평민 출신이에요. 제3신분이죠. 그런데 공부를 아주 잘했던 것 같아요. 파리에 있는 루이 르그랑이라는 명문학교가 있어요. 그 당시에 명문고등학교였는데 거기에서 이 로베스피에르가 이 수석을 1등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1등상의 시상자가 바로 루이 16세였죠. 그 당시에는 왕세자 시절이니까 뭐 왕은 아니었지만 여하튼 이 루이 16세로부터 1등상을 받고 상당히 감격하고 왕에게 충성을 다하겠다고 막 친구들에게 얘기하고 그랬던 이 로베스피에르가 결국은 그 국왕을 그렇게 흠모했던 국왕을 단두대로 보내게 되죠.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갈무리를 해서 죄송합니다. 1799년에 이 나폴레옹 제1통령이 취임하게 됩니다. 이때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에게 전부 승리했으나 이 영국에겐 해전에서 패배했죠. 뭐 대륙 봉쇄령을 비롯해서 온갖 시도를 해봤지만 영국을 끝내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12년 러시아 원정에 나섰다가 패배하게 되죠. 결국 나폴레옹이 몰락하면서 프랑스는 왕정복구를 이루게 됩니다. 프랑스는 빈 회의에서 패전국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좋은 대우를 받게 되죠. 프랑스 혁명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사상은
7월 혁명, 2월 혁명 등으로 계속 나타났고 몇 차례의 체제 변화 끝에 결국 나폴레옹 3세가 다시 황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이 나폴레옹 3세는요, 적극적으로 아프리카, 인도차이나 등지에, 여러분들이 인도차이나라는 말을 요 근래 들어보실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인도차이나는 사실상 지금의 아세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세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상 이 영국과의 식민지 경쟁에서 인도에서는 인도에서, 중국에서는 중국대로 모두 프랑스가 영국에게 무릎을 꿇게 되죠. 다 빼앗겨 버려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대체할 꽁 대신 닭이, 이런 표현은 적절한 것 같지는 않네요. 죄송합니다. 말이 막 나왔네요. 사실상 인도와 차이나를 대신해서 이 아세안을 인도 차이나라고 부르면서, 반도라고 부르면서 그 지역을 식민지로 개척하게 됩니다. 인도 차이나를 얻은 것과 같다. 참 웃기는 얘기죠. 여하튼 그렇습니다. 하지만 유럽 본토에서는 각종 실수로 외교적으로 고립되고요.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 때는 프로이센에게 패배해서 황제 나폴레옹 3세가 세당 전투에서 포로로 잡히고 파리가 포위되어서 파리 시민들이 동물원에 동물과 쥐나 개 그리고 고양이를 잡아먹어야 간신히 살아남을 수 있는 처절한 상황까지 몰리게 됩니다. 이 전쟁 패배의 결과로 빌레름 1세가 베르사유 궁전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고 프랑스는 50억 프랑의 배상금을 내고 알자스, 로렌 지방을 빼앗기게 되죠. 어느 신문에 나온 것을 한번 봤어요. 가지고 왔어요. 이 드레피스 사건을 찬성하는 사람들, 이 드레피스는 간첩이야, 이 간첩이야 라고 주장하는 편이고요. 이쪽 편들은 아니야, 무죄야. 이 구호도 각기 똑같은 구호, 프랑스 만세, 공화국 만세를 외치던 같은 사람들인데 이 서로 다른 입장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요. 이 시기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프랑스는 벨 에포크, 다시 말하면 좋은 시절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데요. 라고 불리는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산업의 발전으로 공학과 과학이 발달했고요. 만국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국가의 번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주로 자본과 지주 등만 이런 혜택을 누렸고 노동자들과 식민지 국민들은 계속 착취를 당해서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았죠. 드레피스 사건과 같은 심각한 사회적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이 프랑스 동북부가 큰 피해를 입게 되죠. 파리를 향해 진격하던 독일군을 마른 전투로 진격을 멈추게 했지만 참호전으로 인해 20대 남성 인구의 상당수가 전사하거나 부상당하거나 실종되었습니다. 부상으로 불구가 된 남성이 많아서 노동력 부족이 극심해졌죠. 사회적으로
이 한 세대가 거의 없어지는 일을 겪게 됩니다. 이 소위 말하는 제1차 세계대전은 이 참호전이라는 양상과 국민 총동원령이라는 징집제가 처음, 물론 프랑스 혁명 기간에 공포정치 로베스피에르 시기에 이제 국가 총동원령, 국민 총동원령이 이제 발효가 돼서 이 군대로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간 적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장기간 동안 20대 남성이 이 전쟁터에서 전쟁터로 끌려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대 남성 인구의 거의 80%가 죽거나 부상당하거나 실종됐어요. 그 부모들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손주들이 보고 싶겠어요. 그 사랑받던 애들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20대 성년 이제 다 키워놓은 생떼 같은 자식을 전쟁터에서 잃고 부상당하고 정말 사실상 한 세대가 그냥 날아가 버리는 이 전쟁터에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참혹한 전투였습니다. 뭐 BC 체제나 뭐 그 이후에 프랑스 나치 점령 뭐 그런 얘기까지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시간이 많이 가겠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이 치즈를 그 고정하기 위한 포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칼이 있어요. 이 치즈를 자르는 칼이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포도주도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침이 도네요.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서 뭐 이런 거 먹으면서 수업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뭐 점점 어려워지네요. 이 코로나가 빨리 좀 끝났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쉬워서요. 어떻게 작년에도 그냥 뭐 비대면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올해도 뭐 비대면으로 계속 갈 것 같은 느낌이 불안감이 드네요. 예. 오늘의 핵심을 말씀드리고 수업을 끊어야지 되겠죠.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 때문에 피곤하시기도 할 것 같아요. 자장가 소리로 들릴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오늘의 핵심은 프랑스는 단일 민족 또는 단일 민족 국가인가 다민족 국가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뭐 단일 민족이라고 이 단일 민족의 신화라는 게 존재합니다. 뭐 그 책을 읽으라는 건 아니고요. 여하튼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주제라고 생각해서 한번 이 프랑스는 단일 민족인가 아니면 이 다민족 국가인가를 한번 물어봤고요. 이 프랑스 국기와 국가에 숨겨진 상징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얘기된 부분들을 좀 보면 쉽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시험과 관련해서는 아직 뭐 정확한 공문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올해 특징은 보통 4, 5주차 정도 되면 중간고사에 대한 공지사항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는데 올해는 안 나오네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또 너무 앞서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기다리고 6주차에 한번 말씀 아마 6주차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렇고요. 자, 이제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주에 다른 나라로 한번 역사와 기후, 또 민족, 뭐 여러 가지 또 에피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